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 추가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 내부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실이 오늘 수석급 참모진 추가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 모두 내부 전열 가다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오늘 인선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임명이 됐고, 홍보수통수석에 이규현 전 JTBC 대표, 그리고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각각 임명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인사 어떤 점에 좀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에서도 크게 비토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무수석은 여야 어떤 그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요 입법 추진 과제들이 있을 때는 야당을 또 설득하고, 또 저자세로 같이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하고, 이랬을 때 적임자는 비교적 이 정치 경륜이 많은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호 의원은 사선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상당히 중요한 감이 있습니다. 개파색이 뭐 친이다, 친명이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때는 대단히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야당을 좀 예우하고 야당과의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하겠다는 신호로 이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첫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타협과 협치는 유능의 결과물이라는 취지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을 예우하고 또 대화에 그리고 협치에 물꼬를 트는 인사로서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현 전 JTBC 대표 같은 경우에도 홍보수석으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 홍보수석이란 자리가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가치, 방향,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중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생 언론인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듯이 탐사보도에 상당히 좀 전문성을 가진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가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 뭐 여권에서 특히 뭐 조국혁신당 등등에서 검사 출신이 과연 민정수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같은 건무, 이력 등을 거론하면서 약간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의지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부분도 어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명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훼손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킨 바가 있어서 이 민정수석으로 낙점이 되기까지는 다소 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적임자를 최종 낙점한 것 같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해주셨고, 원영섭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저도 나쁘지 않은 인선이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을 가는 과정에 강력한 인사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번에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냐? 정치적인 영역에서 인사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농공행상이다, 신상필벌이다, 그 옛날에 알았던, 어렸을 때 고생했던 뭐 그런 동지적인 관계다, 이런 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쓴소리도 많이 했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 차원에서 하는 거다, 설명이 됐어요. 설명이 됐고. 그리고 이규현 전 JTBC 대표는 좀 색깔이 분명한 매체에 대해서 저는 농공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명이 됐어. 민정수석도 오광수 변호사, 이분이 연수원에서 동기로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신뢰가 있는 사람,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안 됐는데 저분은 왜 저 자리 갔지? 그러면 비선이 있냐, 뭐 누가 작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정실 인사가 있는 거냐, 누가 개입을 했느냐, 그때부터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세 개의 인사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다 설명이 돼요. 제일 이제 노이즈가 발생할 때 꺼내드는 사유가 능력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 황당한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 정치판에 능력을 보여줬으면 농공행상과 신상필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격력을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뭐 좋은 대학 나왔고 뭐 고시 합격했고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능력 있잖아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정치권에서 인사할 때 최악의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격력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필은 저 사람이 안 될 때, 이거는 너무 좀 부족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일종의 비토 요건이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외부에서 갑자기 그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저 사람이 능력 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예. 무능력자인가 그러면 그 전에 고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판에 인사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세 분에 대한 인사를 한 거는 설명이 됐다는 점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인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 다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뭐 적재적소 인사다 그리고 무난한 인사였다는 데는 두 분이서 이제 공감대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세히 짚어보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 검찰 특수통 출신이란 점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좀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네. 굳이 지금 첫 인사를 좀 이렇게 좀 비판이 나오는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네. 게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과거 이런 부분이라기보단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 좀 방점이 찍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했듯이 지금 오광수 내정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낙점하는 과정까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는 당연하지만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검찰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맡았던 과거의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이 수사를 한 적이 있고요. 예. 또 대우 김우중 회장의 분식회계 수사.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 특수 수사를 함으로써 이제 수사 이력에 있는데 예. 이런 수사 이력 자체, 검찰의 이력 자체가 공직 결격 사유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조율하고 교집합이 상당히 있는 인사인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온 인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기하고 논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스케줄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개인이 한다기보단 또 이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와 또 법무부 장관 이 조율하는 또 향후 인사와의 또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인사 역시 단순히 특수통 출신이다. 뭐 과거에 검찰 이력이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근무 이력이 있다라는 그 비판은 조금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검찰을 설득하고 검찰 개혁을 내부에서 또 이 가져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판의 이유가 단지 뭐 검찰 출신이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이기는 힘들어요. 자기 출신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 칼을 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정기관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정기관을 관리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정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정보와 관련해서 많이 다루는 검찰의 직위 특수부입니다. 특수부는 인지수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들을 일단 받아요. 예. 근데 정보라는 거는 그 오정보가 항상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정보를 걸러내는 거, 그게 진짜 정보를 확인하는 것보다 몇 배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배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각종 정보를 가지고 오정보를 그냥 이게 진짜 정보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순간 국정이 배가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통을 검찰 특수통을 민정수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역할에 따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미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는 걸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그
난해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과의. 그렇죠. 예. 예, 대통령이 신뢰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정보를 분석해서 말을 한들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또 믿는 그 절차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잘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이거는 뭐 검찰 개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 예. 민정수석의 기능, 그 기능에 오히려 더 맞춰가지고 인사를 한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법개혁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원영수 변호사의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민정수석이 하는 부분 중에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선별을 하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한 축으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이 역대에도 상당히 많은 포션으로 이 검찰 출신들이 가기도 했거든요. 예. 잘 이 원래 하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조응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판단에 한 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정부의 민정수석이 해야 된 역할 중에 하나는 당연하지만 검찰개혁이 대단히 중대한 축에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께 공약으로 약속드린 바가 있고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동안 검찰이 재기능했다라고 보시는 국민들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김건희 그 여사 부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법치적으로는 성역화된 부분을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출신이니 아니니를 떠나서 당연히 당면한 이 현안이자 좀 풀어야 내야 될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는 검사 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검찰 개혁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을 다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그 수위의 문제이지 그렇지만 기소와 이 수사를 분리한다는 그 방향성이 나온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직 비호 논리가 가동해서 거기에 제동이 걸릴 거다라는 지적에는 다소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 정부와 이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철학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낙점된 인사인 만큼 예. 검찰 개혁도 이제는 속도를 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비서실장이 이제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거고 오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에서 처리를 할 건데 민정수석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좌우되진 않을 거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회에서도 계속 이제 반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명성 그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서열이 사실은 뭐 어떨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검찰 개혁이라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후보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았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올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권은 이해 충돌을 지적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몫에 이제 2명의 재판관 자리를 이제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3명이 좀 유력하다라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오영준 위광하 법관 같은 경우에 현직 법관입니다.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로 이제 그 법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변호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해 충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요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과거 여러 형사 사건들의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부분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로서는 그럼 대통령의 사건을 했던 그런 이력이 공직의 결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어놓고 능력 위주로 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평가의 요소로 다 검토를 하면서 지금 여러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능력과 여러 법관으로서의 수행했던 사건의 경험치 이런 부분을 높이 사서 이 최종적으로 아직 낙점된 건 아니고 이 중간 과정에서 단순히 대통령의 어떤 사건을 했다라는 이유로 결격이다라는 주장에는 다소 좀 무리한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이해 충돌이 된다면요 법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헌재에서 아마 뭐 관련해 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좀 밀접한 사건을 이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입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기피 제척 회피라는 그런 제도가 일단 마련이 돼 있습니다. 법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믿고 여러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검토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라는 주장은 다소 좀 나아간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마다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어떤 해석의 영역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야권의 반발, 대통령실의 해명, 각각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이거는 이 인사는 설명이 되는 인사라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사, 행정부에 대한 인사, 그거는 설명이 되는 인사로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적어도 뭐 대법관이라든지 네.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정성이 굉장히 극도로 요구되는 그런 직에 대해서는 농공행상적인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농공행상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점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때 총선 시즌에 본인의 변호를 했던 그런 많은 변호사분들이 배지를 달고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야당 대표가 이제 배지를 달게 만들어 준 거니까 예. 뭐 그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국회의원이고 여기는 헌법재판관이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는 국민들께 그런 인선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공행상을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그런 자리가 여지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헌법재판관을 이런 식으로 물망에 올려놓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국민의힘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한덕수 전 대행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나서의 문제인데 한덕수 전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볼 때 아니 지명을 할 거면 임명을 하든지 임명을 안 할 거면 못 할 거면 지명을 안 하든지 사실은 이게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밥과 죽의 그 사이에 애매하게 있어버리면 이걸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들한테 밥을 파는 것도 아니고 죽을 파는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전에 사실 전 정부에서 일부 있었다는 거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그렇죠. 그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그런 어떤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런 자리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쉬운 부분을 좀 답습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인 오늘 15일부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관심이 쏠리는 네. 대부는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 맞습니다. 성사 여부겠죠. 예, 지금 힘을 쏟고 있다고 해서 아마 성사 가능성이 좀 높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는데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찾은 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상외교에 또 한미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제일 대한민국에는 중요한 국가의 지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예.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담이 이제 이 외교의 대비 무대이셨거든요. 다자 외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좀 비슷하게 G7 회의의 초청국으로서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당시에 상당히 서로의 이제 공통점, 뭐 피습을 당했달지 그리고 여러 이제 난관을 거쳐왔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럼 미국에라도 빨리 오시라. 그런데 그런 이 상호 교감을 확인했던 과정 중에 또 G7 회의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양국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을 좀 개최하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주력을 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왜냐하면 G7의 한 축이 일본이기 때문에 한미일 3개국 정상의 이 만남도 성사될지 여부가 지금 관전 포인트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한번 이뤄졌고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건데 첫 외교 무대입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7 정상회의가 과거에 75년도에 재무장관 회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협력 회의라기보다는 서구 가치동맹 회의처럼 이게 가치동맹.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서방에 있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깔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사후에 이제 여기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처음 대면을 일단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대면을 하고 다른 정상들하고 처음 대면을 그렇죠. 하는데 이럴 때 그 첫인상이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느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대화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일단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통화가 되느냐 문제로도 약간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인사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내정한다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친북 반미 인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종섭이라는 분을 국정원장에 내정한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이 볼 때는 이게 적절히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중요시하고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화도 굉장히 늦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인상을 그대로 가져가게 만들 거냐 아니면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그걸 또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메시지 첫인상을 남겨줄 거냐가 그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첫인상은 사실은 미국뿐만은 아니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이제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첫인상으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의 그 임팩트를 얘기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을 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있을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조율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밀성에서 실용 외교를 얘기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게 좀 조율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놓여진 현안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또 방위비 분담의 문제, 예.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가 있는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세 협상 이 고율의 관세를 여러 국가에 관철시키니까 사실 미국도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여러 국가들의 EU 등을 비롯해가지고 역공을 맞기도 했고 그것이 미국 시장을 어렵게 하고 주가 시장에도 상당히 하락세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국의 이익만 관철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의 상호 이익이 우리 일치한다라는 점을 좀 설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미국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조가 넘는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이거는 정말 다른 국가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급 규모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도전에 임하기보다는 이런 미국의 국내 정세와 어떤 사법부의 판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자국의 이익, 대한민국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가장 방점을 찍고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한미군 재배치 내지는 방위비 분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비용보다는 효율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에 더 방점을 찍겠다라는 게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좀 기조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세계 경찰 국가라는 상징성을 넘어서서 이런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사회적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도 비용으로 미국으로서도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놓여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지금 한 언론에서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을 좀 확인을 하면 이 부분이 미국 대통령께는 보고되지 않아도 하나의 안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한국으로서는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가치가 대단히 오래되기도 했고 또 이 부분이 미국으로서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사회적 비용과
민주화도 결부되고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설득해야 되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첫 자리에서 듭니다. 그걸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첫 그 정상의 통화에서는 비교적 덕담 내지는 아주 구체적인 강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시급한 현안이어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인상에 대한 그 중요성 강조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언론에서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이잖아요. 굉장히 불가특성이 큰 예, 예. 인물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대비를 하고 갈 텐데 그 입장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배려해주고 이럴 걸 저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입장을 좀 견지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워낙 좀 예측 불허하신 분이라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미시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너무 복잡해지고 대처는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런데 거시적으로는 한 가지 부분은 아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중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자국 우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꺾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공부하죠.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이제 겨냥을 하는 거고 그런 그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교 안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지금까지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선거 기간에도 그런 부분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 외교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시점도 있었었어요. 그거는 뭐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예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경제 안보 개념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안보를 빼고 경제만 균형 외교를 하거나 실리 외교를 한다라는 게 이미 그 지금 현재 정치 외교관에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질문하는 이 질문 하나요.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도 아니 중국에는 세시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아주 나쁜 인상을 사실은 트럼프 그렇게 안 대통령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어쨌든 냉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5일부터 이루어지는 G7 정상회의, 좀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외교 성과가 있는 외교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이 오늘 13일에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경선이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는 3선의 김병기 의원 그리고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네, 일단 뭐 친명, 뭐 비명 이런 게 이제는 좀 의미가 좀 어색하게 없죠, 됐고 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만큼 예. 이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뭐 두텁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뭐 당 부대변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당내에서는 정말 잔표가 굵은 그런 여성 정치인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예. 또 사선고지에 오르기도 했고 또 1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최고위원을 역임하면서 상당히 좀 교감하고 교류하는 그리고 원내에서도 여러 좀 존재감을 드러냈던 그런 장점을 가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김병기 의원은 이른바 뭐 신명이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대단히 친한 그런 그룹 중에 새로 좀 급부상하는 의원으로 또 뭐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국정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인사 파트를 인사 검증을 담당하기도 했고 또 당에서도 지난 총선 때도 상당히 중책을 맡으면서 경선 관리나 어떤 총선의 과정 중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어떤 일처리나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그런 의원으로 분류가 돼서 워낙에 특장점이 각각 있는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2파전으로 펼쳐질 때 지금 8대2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원내 지도부를 뽑는 것이다 보니까 원내 인사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 투표에 참여하고 당원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건 당원 당규상 불가능했는데 예. 최근에 당원 당규가 바뀌어서 8대2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 20%의 당원들의 표심이 사실상 환산을 하면 의원들 34명 정도의 버금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또 당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향배가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리당원 투표 20%가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서영교 의원은 뭐 추경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집권 후반이면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이제 김무성 당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 관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실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집권 초기 1기나 다름없는 원내대표라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되든지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그 당심을 반영한다 이런 걸 원내대표 선거에 집어넣겠다라고 예.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힘도 좀 당헌 당규 개정해서 이거를 좀 모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20%라는 게 설사 그게 작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비중적으로 당심은 뭐였다라는 걸 일단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그 어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형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보기 지표가 될 예, 수 미리 있다, 보기 이런 지표가 거.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의원표에서는 이겼지만 당심에서 짓지만 당선된 원내대표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자기가 의원하고는 좀 가까이 했지만 당심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본인이 다음 정치 전도를 하기 위해 생각할 것이고 또 그 당심에서 이기는 원내대표는 설사 뭐 원내대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지표를 보고 자기가 또 부족한 건 뭐고 또 앞으로 자기 정치의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당원들에 대한 정치 효능감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 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는 9월에 전당대회를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개파간 입장차가 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야당 상황이니까 원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선거 앞두고 선출된 지도부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입장 얼마나 좀 현실성 있다고 좀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치러서 지도부를 뽑아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은 언제냐 이 네. 문제만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책임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서 볼썽사나운 일도 또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책임 공방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책임 공방이 격렬해질까 봐 우려하는 게 아니라 책임 공방을 제대로 안 할까 봐 그게 우려가 돼요. 제대로 하느냐, 그렇죠? 예, 제대로 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건 이래서 문제였고 저래서 문제였고라는 거를 학습을 하려면 책임 공방이 그게 뭐 굉장히 그 지저분할지언정 적나라하게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일단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책임 공방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후보는 새로운 당대표 누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마음의 기준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정도를 그러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이라고 하면 보통 2개월 전에 공고를 내고 그 전당대회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서로 책임 공방하는 달. 그리고 이제 책임 공방이 일단락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로 그 뽑힌 당 대표가 사실은 그 총선이든 또는 이제 그 지방선거든 그 선거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원리로서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지도 않은 사람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당원들이 그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이 공천에 대해서 이런다 저런다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납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번에 그 비대위와 관련한 그런 야밤의 폭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중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거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그렇게 뽑히지 않은 사람은 그 국민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감도가 낮다라는 게 그분들이 그냥 실무를 할 때는 뭐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영역에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국민 전체를 보는 어떤 그 결정적일 때 판세,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국민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원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굉장히 무감각한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도 지금 사실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일반 국민들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일반 국민의 그런 그 감정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필요 없이 정치를 해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지금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가 민감한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그 국민들과 또는 당원들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천을 하고 선거를 책임져야 당연히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를 뭐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당연히 전당대회를 치르고 거기에 선출된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 리프레시 과정에서 이 진통의 크고 작은 네.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제대로 할 거냐 예. 이 얘기인데 상대당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좀 말씀에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대선 치르면서 국민의힘 안에 있었습니다. 무리한 후보 교체도 있었고, 이른바 친윤계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예. 탄핵에 대한 입장도 비교적 모호한 채로 계속 왔다는 점, 이런 노선의 여러 갈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이걸 수면 아래 내려놓고 그냥 대선을 치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가는 건 전 정치 결사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려면 당원들로부터 받은 제대로 선 지도부가 공천권도, 그리고 이 단순히 공천만 있으니까 지방 이 의회들 예산도 엄청납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감 있게 하려면 공당으로서는 비대위 체계로 유야무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립된 지도부를 일단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여러 갈래가 있고, 이른바 친한계 또 김문수 후보 지금 아마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쇄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을 것인지, 홍준표 전 시장도 거의 이제 뭐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그랬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변화 쇄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지금 국민의힘에만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한 부분들이 당내에 또 얼마나 수용되는지부터 예. 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번째 재판이 내일 열리게 되는데 네. 대선 이후에 처음 열리는 거거든요. 좀 법정 출석할 때 어떤 메시지 낼까요?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 메시지를 내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예.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예,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좋은 본인이 생각하는 최상의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말이었다라고 하면서 언론을 어느 정도 점유를 해요. 그런 언론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말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다 쉽지 않아요. 대선에서 졌는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단계들은 굉장히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편한 단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국민들께 보여주면서 우리가 뭐 쇄신을 한다 그러면 쇄신을 하는 모습으로, 또는 이제 뭐 혁신을 한다 그러면 혁신을 하는 모습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일정 부분 그 스피커를 점유해 버려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뭐 본인한테도 우리 진영한테도 그게 다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그 투표 날에도 이제 투표로 네, 나온 맞습니다. 모습이 기사가 나기도 네. 했거든요. 내일 출석할 때 뭐 어떤 예. 발언이 있을까요?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선 이후부터 본인이 육성으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도 그것을 바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질 수 보입니다. 그 공판 과정 중에 본인을 항변할 때도, 헌재 과정 중에서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인식, 당연히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런 인식,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을 지금까지도 어렵게 했고, 대선 국면에서도 상당히 지지율의 이반 현상을 오히려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를 봤을 때 또 다소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부분을 좀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혀지고 있어서 내일도 역시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정치권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